안녕하세요. 성공예감 이대호입니다. 인생이라는 길을 걷다 보면 생각대로 일이 흘러가지 않을 때가 있죠. 때로는 거의 모든 일이 생각대로 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왜 이렇게 일이 안 풀릴까 하고 한탄하게 되죠. 되는 일이 없고 쉬운 일도 없고요. 누군가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생각대로 되는 건 이러다 살찔 텐데 밖에 없다고요. 어쩌면 모든 일이 계획대로 될 거라는 기대를 내려놓고 사는 것도 삶을 유연하게 살아가는데 도움이 될 겁니다. 인생은 계획한 것과는 다른 방향으로 흘러간다는 걸 받아들이는 일이 바로 성숙함이라는 말이 있듯이 말이죠. 성공예감 이대호입니다.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이대호입니다. 3월 14일 목요일 아침입니다. 9시 6분 흘러가고 있고요. 오늘도 KBS 콩과 샵 9730을 통해서 출석 체크해 주시는 분들 감사드립니다. 경제상식도 퀴즈 내드리면서 선물도 드릴 준비를 해야죠. 정부가 앞으로 이 시장에 대한 실태 조사 또 가격 정보를 공개하기로 했습니다. 웨딩 플래너부터 예식장 대여 또 일명 스드메라고 하죠. 스튜디오 드레스 메이크업 등 그 비용이 워낙 천차만별이어서 피해 사례도 많고 그래서 이걸 점검하겠다 또 그걸 공개하겠다라는 건데요. 또 내년부터는 여기에 들어가는 각종 비용 정보를 한국소비자원 참가격 사이트에 올릴 예정입니다. 지금 사람들 인식이 좀 많이 달라지고 있어요. 이걸 꼭 해야 한다라는 인식이 과거보다 많이 좀 옅어지고 있죠. 그런데 여전히 일생일대 큰 행사입니다. 관혼상제 중에 하나죠. 물론 이걸 2번 이상 하시는 분들도 있기는 합니다만 그래도 이왕 한번 하는 거 제대로 해야 한다라는 생각에 또 돈을 쓰다 보니까 또 비용도 더 커지죠. 자, 2글자 정답을 보내주시면 됩니다. 웨딩 시장이라고도 보내주셨고요. 이거를 힌트를 따로 안 드려도 될 것 같은데요. 여기에서 웨딩 마치가 이제 흘러나오기도 하고요. 요즘에는 저도 이 식에서 사회를 봐본 지가 너무 오래됐네요. 이제 40대가 되다 보니까. 자,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이 드는 샵 9730으로 참여해 주시면 되고요. 저희가 추첨을 통해서 또 다양한 선물을 보내드립니다. KBS 콩을 통해서도 가능하고요. 또 유튜브를 통해서 언제든지 저희 스튜디오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성공예감 이대호입니다. 자주 검색하시면 성공이 가까워집니다. KBS 1라디오 성공예감 이대호입니다. 오늘의 경제 뉴스 파이낸셜 뉴스 이환주 기자, 경제전파사 강예지 에디터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 우선은 강예지 에디터 어떤 소식 준비했나요? 네, 알박기 등 악질 수법을 쓴 부동산 세금 탈루 혐의자들이 국세청 세무조사를 받게 됐다는 소식 살펴보고요. 네. 워크아웃을 진행 중인 태영건설이 자본 잠식에 빠져 오늘부터 주식 거래가 정지됐다는 소식 준비했습니다. 네, 그리고 이환주 기자는요? 예, 오늘부터 휴대전화 살 때 통신사를 이동하면 기존에 받던 공시지원금 외에도 최대 50만 원까지 추가 혜택이 주어지는데요. 그래서 알뜰폰 업계가 비상이고요. 이어서 최근 국내 시장을 빠르게 잠식하고 있는 중국 온라인 플랫폼에 대한 정부의 규제 계획도 같이 짚어보겠습니다. 네, 강예지 에디터가 준비한 소식, 부동산으로 세금 탈루가 의심되는 100여 명 상대로 세무조사가 진행이 되네요. 네, 지능적이고 악의적인 부동산 거래와 탈세로 서민과 건설사들의 피해를 준 사례들이 적발됐는데요. 네. 조사 대상에 일명 알박기 혐의자 20여 명이 포함됐습니다. 이 알박기가 뭐냐면요. 재개발 지역 주택과 토지를 사들인 뒤에 소유권 이전을 해주지 않고 개발을 일부러 방해하는 것을 말합니다. 사업이 계속 지연되면 될수록 시행사는 사실 비싼 대출이자를 감당하기 더 어려워지는데요. 그렇죠. 이런 상황을 알고 이용해서 거액의 명도비 등을 뜯어내고
세금도 안 내는 겁니다. 이들 중에는 취득가액의 무려 150배에 달하는 수십억 원을 용역비 명목으로 뜯어낸 사례도 있었습니다. 기획부동산 혐의자 20여 명도 국세청 조사를 받게 됐는데요. 이들은 땅 소유권을 수백 분의 1로 쪼개 팔고 가공 경비를 부풀리거나 폐업하는 등의 수법으로 세금을 탈루했습니다. 지분을 가진 다른 사람과 땅 소유권을 공유하는 것이기 때문에 소유권을 가진 다른 사람이 동의를 하지 않으면 내 땅이더라도 내 지분을 마음대로 사고 팔기가 어렵습니다. 특히 기획부동산에 속아서 투자 가치가 낮은 땅을 비싸게 사고 투자금이 묶여서 피해본 사례가 다수인데요. 안타깝게도 피해자 중에는 소득이 최저생계비에 미치지 못하는 저소득 일용직 종사자 그리고 고령자 등이 수백 명 포함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이외에도 재개발 지역의 무허가 건물을 팔아서 양도 차익을 신고하지 않은 투기 혐의자 그리고 부동산 거래 과정에 회계상 손실이 누적된 부실법인 등을 끼워넣는 편법으로 세금을 안 낸 혐의자까지 국세청 조사를 받게 됐습니다. 알박기뿐만 아니라 뭐 기획부동산 등등 네. 여러 가지 케이스들이 있는 거네요. 그럼 이제 국세청이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이 사람들한테? 네, 국세청은 기획부동산의 조세 포탈 혐의가 확인되면 검찰에 고발할 방침입니다. 또 경영에 필요한 명의만 빌려주는 바지 사장을 내세운 기획부동산은 끝까지 실소유주를 추적하고요. 탈세한 금액만큼의 조세 채권을 미리 확보하기로 했습니다. 또 국세청은 기획부동산과 알박기 등 향후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서 국토교통부와 협업을 이어나가기로 했습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 정부가 계속해서 주택 공급을 좀 활성화하는 방안을 내놓고는 있는데 아직까지 진짜 활성화는 잘 안 되는 것 같고 이걸 더 앞당길 방안을 내놨다고요? 네, 국토교통부가 5월부터 경기 평택 고덕 국제화 신도시에서 패키지형 공모사업 시범사업을 추진합니다. 민간건설사가 아파트를 짓기 위해 한국토지주택공사 LH에서 땅을 살 때 공공주택 건설 사업도 같이 수주하도록 해서 건설사의 초기 자금 부담을 낮춘 것이 핵심인데요. 예를 들어서 민간건설사가 LH에서 분양받는 토지 가격이 1,000억 원, LH 공공주택 공사계약 금액이 900억 원이라면 건설사는 이 차액인 100억 원만 내고 땅을 받아서 바로 민간 분양 사업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지금은 민간 분양용 토지 분양과 공공주택 건설이 따로 이루어지고요. 보통은 건설사가 토지비를 완납해야지 착공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건설사가 대규모 자금을 조달하려고 고금리 대출을 받는 경우가 많았고요. 이것이 사업 부실을 키우는 원인으로 작용했습니다. 정부는 패키지형 사업으로 진행을 하면 민간 건설사의 사업 문턱이 낮아져서 주택 공급이 2, 3년가량 앞당겨질 수 있다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시범사업 대상인 고덕 국제화 신도시는 수도권 광역급행철도, GTX AC 노선과 삼성전자 평택 캠퍼스 건설로 주택 수요가 꽤 많은 지역인데요. 전체 공동주택 물량이 약 5만 5천 가구고 이 중 패키지형 공모사업 대상이 약 20% 그러니까 한 12,000가구 정도입니다. 고덕에서 패키지형 사업이 안착하면 정부는 3기 신도시를 비롯해서 다른 지역에도 적용할 예정입니다. 건설사 입장에서 큰 비용 부담 없이 좀 줄이고 바로 이제 사업을 시행할 수 있도록 네. 이렇게 하겠다는 걸로 풀이가 되네요. 근데 이게 중요한 건 효과를 내야 될 텐데 말이죠. 네, 맞습니다. 부동산 시장이 불안했던 최근 몇 년간 똘똘한 한 채라는 말이 유행했었죠. 네. 여러 지역에다가 부동산을 가지고 있지 말고 미래 집값이 오를 지역을 좀 선별을 해서 아파트를 사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아시다시피 어떤 곳은 좀 수요가 많이 몰리고 어떤 곳은 미분양이 속출하는 등 부동산 시장 양극화 현상이 점점 뚜렷해지고 있고요. 똘똘한 한 채에는 이런 현상이 반영돼 있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즉 개별 사업지별로 사업성이 중요해졌다는 말입니다. 분양률이 저조하면 건설사가 계약금과 잔금 회수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기 때문에 주택 공급이 바로 된다고 확신하기는 어렵습니다. 정부는 입지가 좋고 또 사업성이 높은 지역을 골라서 패키지형 사업을 진행하겠다 이런 방침인데 과연 민간 건설사와 우리 주택 수요자들 관심이 얼마나 높을지는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이환주 기자에게 갑니다. 얼마 전에 저희가 미리 좀 예고를 해드렸었는데 그게 아마 14일 오늘부터 시행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휴대전화를 조금 더 저렴하게 살 수 있게 되죠? 예, 맞습니다. 이동통신 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일명 단통법의 내용이 일부 바뀌면서요. 기존에 쓰던 통신사를 옮기면 공시지원금에 추가로 최대 50만 원의 전환지원금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이 전환, 번호 이동, 통신사를 옮긴다라는 뜻이고요. 예를 들어 삼성에서 내놓은 최신 스마트폰 가격이 한 115만 원 정도입니다. 네. 이제 기존 공시지원금 50만 원에 이 통신사를 바꾸면 최대 50만 원을 더 줍니다. 다만 구체적인 전환 지원 금액은 50만 원 한도 내에서 이동통신사 변경으로 발생하는 위약금과 이제 심카드 발급 비용,
장기 가입 혜택에 대한 보상비 등을 고려해서 정해집니다. 이렇게 되면 공시지원금과 전환지원금을 합쳐 100만 원인데요. 여기에 추가 지원금 15%까지 더하면 딱 115만 원, 거의 공짜로 삼성의 최신 폰을 살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근데 이걸 이제 이용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좋을 텐데 상대적으로 알뜰폰 업체들이 가격 경쟁력 하나로 이제 소비자들을 끌어왔었잖아요. 알뜰폰 업체들 입장에서는 좀 안 좋은 소식이기도 하겠네요. 예, 맞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전환지원금은 기존의 SKT, KT, LG U+ 같은 대형 통신사에서 번호 이동을 할 때 적용을 받을 수 있게 되는데요. 이 알뜰폰 사업자는 기존 이동통신 사업자로부터 망을 빌려서 이용자의 자체 브랜드 통신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간 통신비 절감을 위해서 사용자가 스스로 구입한 단말기, 일종 자급제 폰에 희망하는 통신사 요금제를 선택할 수 있어서 좀 알뜰폰 같은 경우에는 요금이 저렴했는데요. 네. 하지만 이번 단통법 개정으로 알뜰폰 업체에서 다시 대형 통신사로 옮겨가는 경우가 나올 수 있습니다. 알뜰폰 사업자들은 많은 고객 유치를 위해서 약정 제도를 별도로 두지 않고 있는데요. 그래서 이탈을 하더라도 별도의 위약금을 물지 않아도 됩니다. 또 이동통신 3사망을 사용하는 알뜰폰 사업자들은 그동안 해당 이동통신사로부터 가입자 한 명당 30만 원 정도씩 지원금을 받아왔는데요. 앞으로는 이 재원이 소비자에게 직접 주는 전환지원금으로 사용될 공산이 크면서 알뜰폰 업계 혜택이 그만큼 줄어들게 됩니다. 알뜰폰 사업자들이 굉장히 빠르게 성장을 해왔었는데 이 시장도 커졌었고요. 그러면 이제 알뜰폰 사업체들 어떻게 대응한답니까? 예, 한국 알뜰통신사업자협회는 반대 의견서를 정부에 제출했는데요. 알뜰폰 업체의 의견이 반영되지 않았고 대형 통신사 위주의 정책으로 알뜰폰 업계가 고사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이미 생존을 위해 출혈 경쟁 양상도 보이고 있는데요. 알뜰폰 비교 사이트인 알뜰폰 허브를 살펴봤더니 월 이용료가 5,000원 미만인 초저가 요금제가 지난해 말 대비 약 2배 증가한 200여 종이나 됩니다. 이 일부 업체들은 월 300원, 월 990원의 초저가 요금제를 내놨는데 대체로 3개월에서 한 9개월 정도 한시적으로 할인과 지원금 등으로 초저가를 유지하고 해당 기간이 지나면 요금이 오르는 방식인데요. 하지만 무약정으로 고객은 할인 기간이 끝나 요금이 오르는 시점에 위약금 없이 해지할 수 있어서 알뜰폰 업계 위기가 좀 지속될 수 있다라는 전망이 나옵니다. 그동안에 통신 3사를 통한 소비자 편익이 낮아지니까 알뜰폰 사업이 확 떴었고 반대로 통신 3사를 통한 소비자 편익이 높아지면 알뜰폰 업체가 또 피해를 볼 수도 있고 다 이렇게 맞물려 있네요. 자, 강예지 에디터에게 다시 갑니다. 워크아웃 진행 중인 회사죠. 태형건설. 주식 거래가 정지가 됐습니다. 네, 그 자본 잠식 상태에 빠졌기 네. 때문인데요. 태형건설이 2023년 재무제표 기준 완전 자본 잠식으로 상장 폐지 사유가 발생됐다라고 어제 공시를 냈습니다. 작년 말 기준 태형건설 자본금이 201억 원, 자기 자본이 마이너스 5,626억 원인데요. 자본 잠식률을 계산해 보면 2,800% 이상 나옵니다. 네. 자본 잠식이라는 단어 아마 우리 청취자분들 뉴스에서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요. 기업이 주주로부터 자본금을 받아 설립되고 여기에 영업 활동을 하고 순이익이 쌓이면서 자본이 됩니다. 하지만 적자가 늘면 쌓아놨던 잉여금이 사라지고 납입한 자본금도 까먹기 시작하게 되는데요. 그러다가 결국 총 자본 금액이 납입한 자본금보다 적어져서 마이너스까지 된 상태를 완전 자본 잠식이라고 합니다. 태형건설의 자본 잠식이 발생한 건 작년 순손실이 무려 1조 5천억 원 이상 발생했기 때문인데요. 회사는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 사업장의 예상 손실을 반영했기 때문이다라고 밝혔습니다. 특히 향후 경영 전망을 보수적으로 잡고 앞으로 몇 년간 반영해야 할 부실들을 한꺼번에 적용했다라는 게 태형건설 설명인데요. 앞서 지난 1월 산업은행을 비롯한 채권자는 태형건설의 워크아웃 개시에 합의했었습니다. 워크아웃이란 채권자와 채무자 사이의 신뢰를 바탕으로 채권단 공동관리를 통해서 기업을 정상화하는 회생 방식입니다. 기업 부도를 막고 채무 상환 능력을 제고시키기 위한 건데 태형은 태형 인더스트리를 비롯한 계열사들을 매각해서 태형건설을 지원하겠다라는 자구안을 내놨었습니다. 일단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완전 자본 잠식이 이제 됐기 때문에 한국거래소에서 이제 거래가 정지됐고 상장 폐지 우려 안내까지 이제 나온 상황인데 이 부분도 좀 더 살펴봐야죠. 네네. 태형건설은 코스피 종목인데요. 코스피 규정에 따라서 자본 잠식인 기업 주식은 즉시 매매 정지됩니다. 보신 것처럼 지금 코스피
종목이라서 태형건설도 정지가 된 것이고요. 상장 폐지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재무제표에 대한 외부 감사인의 최종 감사 의견 결과가 나와야 확정됩니다. 주채권은행인 산업은행은 태형건설이 자본 잠식과 거래 정지, 상장 폐지 사유에 해당하더라도 워크아웃의 정상적인 진행에는 영향이 없다라고 밝혔습니다. 산업은행은 워크아웃이 개시된 지 3개월인 다음 달 11일에 기업 개선 계획을 의결하기로 했었는데요. 실사에 시간이 조금 더 필요하다는 회계법인 요청이 나와서 한 달 내에서 의결 기한을 좀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채권단 협의회는 실사 결과를 바탕으로 태형건설의 정상화 가능성을 평가하고 정상화를 추진할 수 있다라고 판단하면 자본 잠식을 해소할 수 있도록 충분한 자본 확충 방안을 포함해서 기업 개선 계획을 수립할 예정입니다. 당연히 이렇게 워크아웃 들어간 회사 입장에서는 당연히 재무제표가 엉망이 될 수밖에 없고 자본 잠식뿐만 아니라 완전 자본 잠식이 될 수 있는 가능성도 아마 투자자분들은 당연히 보셨어야 했을 텐데요. 4월 1일까지 이 회사가 완전 자본 잠식을 이제 해소해야만 합니다. 안 그러면 이제 상장 폐지 절차에도 들어갈 수 있으니까요. 투자자분들은 좀 유념하시길 바라겠고요. 또 증자하기 전에는 아마 감자 같은 것도 더 이루어질 수 있으니까요. 이 부분도 꼼꼼하게 챙겨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환주 기자에게 갑니다. 와, 우리나라에 지금 그 중국 온라인 플랫폼들 테무, 알리바바, 알리익스프레스 엄청나게 공격적으로 들어오는데 공정거래위원회가 좀 나섰어요. 예, 앞서 알리나 테무 같은 중국 플랫폼 업체들이 국내 인증도 받지 않고 세금도 내지 않고 가품 논란 등도 많다고 전해드렸었는데요. 정부는 해외 온라인 플랫폼에도 국내법이 차별 없이 집행될 수 있도록 관리를 강화하겠다라고 최근 밝혔습니다. 법을 위반할 경우에는 신속한 처리 등을 또 집행할 예정이라고도 밝혔는데요. 또 이런 알리나 테무 같이 해외에 본사를 두고 있는 해외 사업자에게 국내 대리인 지정을 의무화하는 내용의 법 개정도 추진할 예정입니다. 이 본사가 국내에 없어도 국내에 있는 대리인을 통해서 위법 행위에 대해서 책임을 묻겠다라는 건데요. 또 가품 등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 구제 조치도 강화할 예정입니다. 해외 온라인 플랫폼 알리와 테무와 한국 소비자원 간의 한라인, 직통 라인을 구축을 해서 신속하게 소비자 피해에 대응하고 불만 관련 상담 창구도 확대 운영할 계획이라고 밝혔고요. 또 해외 온라인 플랫폼에게 유해물품, 특히 이제 식품이나 의약품 같은 경우에 국내 유입 등을 막도록 자율 협약도 체결할 예정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제 가품이 없어지느냐, 이제 건전하게 영업 활동만 이루어지느냐를 봐야 하는데 실효성이 있을까요? 일단 정부가 발표한 국내 대리인 지정을 의무화하겠다는 내용 외에는 이 구체적인 실행 방안보다는 앞으로 어떻게 하겠다라는 구호 수준이거든요. 그러니까 기존의 국내 법령을 어길 경우에 엄격히 적용하겠다는 게 대부분입니다. 네. 또 유해물품 차단 자율협약을 추진하는 것도 이게 자율협약이잖아요. 그래서 강제성이 약해서 사실상 실효성이 떨어질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고요. 또 소비자 보호 대책에 치우쳐서 국내 기업의 역차별 해소 대책은 거의 내용이 없다라고 업체들은 지적하고 있는데요. 이 중국 플랫폼들은 국내 10분의 1 가격을 내세우고 있는데 규제에서 벗어나 있는 부분에 대한 내용은 정부 대책에 포함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국내에서 판매되는 상품들은 KC 인증이라는 걸 받아야 하는데 중국 플랫폼 판매 상품은 이를 받지 않아도 되거든요. 이 판매를 위한 정식 수입이 아니라 소비자들이 직접 사는 거기 때문에 자가 소비 용도면 인증에서 면제를 받게 됩니다. 인증 면제를 받게 되면 그만큼 비용이 줄어들게 되고 그만큼 가격은 더 싸지는 구조인데요. 이게 또 소비자 입장에서만 보면은 비용이 빠지면서 더 저렴하게 살 수 있어서 좋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인증을 받지 않았기 때문에 그만큼 불량률은 높아지고요. 이 말씀드린 대로 이 식품이나 약품 같은 경우에는 안 좋은 성분이 들어가거나 이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어서 위험 요소가 있거든요. 실제로 일본 같은 경우에는 화장품 같은 거 잘못 발랐다가 피부에서 이상 현상이 발생한 경우도 있었다라고 합니다. 이 업계에서는 소비자 보호 외에도 방금 말씀드린 위해 상품을 여러 번 반복해서 판매하다 적발될 경우에는 아예 사이트를 국내에 차단하는 강력한 조치 같은 것도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소비자들이 가격만 보고 택할 게 아니라 종합적으로 좀 판단을 하셔야 되는데 오늘 아침에 나온 뉴스 보니까 그 알리익스프레스가 우리나라에다가 3년 동안 1조 5천억 원을 투자해서 그리고 올해 안에는 물류센터도 건립을 하겠다. 대규모 투자를 하겠다. 별도 또 데이터 센터까지 건설하겠다 이러면서
중국 업체들이 엄청나게 이제 밀고 들어오더라고요. 예, 그 중국 플랫폼들이 무서운 게 이 과거 쿠팡을 연상시키는데요. 네. 뭐 수수료도 처음엔 무료로 했다가 이제 최근에는 뭐 수수료를 받을 수 있다라는 얘기도 나오고요. 이 기존에는 중국 제품을 직구로 우리나라에 싸게 들여왔는데 이 회원 수가 많아지다 보니까 국내 제조 기업의 대형 제품들 심지어 농수산물도 그쪽 플랫폼을 통해서 살 수 있게 되고 있거든요. 맞아요. 그만큼 유저들이 많아지다 보니까 기존의 중국산 싼 제품뿐만 아니라 국내에서 상품을 팔던 사람들도 거기에 들어가야 소비자를 만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네, 저도 스타트업 대표님들 좀 얘기를 들어보니까 네. 이 시장에서 실제 국내 영세 사업자들 입지가 이미 위협을 받고 있고 발빠른 분들은 좀 이거에 대해서 이미 대처를 좀 하고 있다라고 말씀들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소비자 피해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사업자들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지도 조금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중간 그 셀러라고 하는 분들, 네. 중소상공인들이 과거에는 쿠팡 그리고 뭐 네이버 이런 데 이제 입점하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을 했다면 이제는 테무, 알리에 입점하기 위해서 또 엄청나게 공을 들이고 계시더라고요. 이야, 이 참 공세 어떻게 우리가 또 견뎌내야 될지도 좀 계속해서 이건 이슈가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경제전파사 강예지 에디터 그리고 파이낸셜 뉴스 이환주 기자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KBS 일라디오 성공예감 이대호입니다를 듣고 계십니다. 참여해주신 여러분께는 추첨을 통해 아름다운 식탁 창조 주비푸드에서 자연에서 갈아 만든 생와사비를, 쉽고 빠른 판촉물 제작 시너지 기프트에서 대용량 에어프라이어를, 그리고 성공예감에서 준비한 커피 쿠폰을 보내드립니다. 당첨자는 성공예감 이대호입니다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세요. 경제상식 퀴즈 한 번 더 내드리겠습니다. 뭐 두 글자가 될 수도 있고 세 글자도 좋습니다. 통계청 자료를 보면요. 지난해 이것을 한 건수가 19만 3천여 건. 무려 10년 전보다 40%가량 줄어든 겁니다. 이야, 이렇게 이것을 안 하니까 출생아 수가 당연히 줄어들 수밖에 없겠죠. 아무래도 비용이 부담되고 또 이것 자체에 대한 인식이 많이 바뀌었다는 거죠. 이걸 꼭 안 해도 될 것 같은데요. 이런 식으로요. 자, 그런데 이걸 진행하는 예식장의 매출은 오히려 증가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 예식장 자체가 줄면서 이 식을 한번 올리는데 비용은 올라가고 있기 때문인데요. 요즘에 참 그래서 예식장은 줄고 장례식장은 늘고 뭐 이런 얘기들이 참 마음 아프게 와닿기도 합니다. 검은 머리 팥불이 될 때까지 행복하게 살겠습니다라고 선서하면서 진행하는 이것은 무엇일까요? 뭐 두 글자도 좋고요. 세 글자도 좋습니다. 강유희 님이 또 강력한 힌트를 주셨네요. 어떤 분이 이 글을 올리셨는데 결국 혼나는 일이라는 말이 너무 웃기다고. 아, 결국 혼나는 일입니까? 홍순자님은 청첩장이 많아지는 걸 보니까 봄이 왔나 봅니다라고 보내주셨고요. 조진기님은 해도 후회, 안 해도 후회라는데 제가 해본 결과 해보는 걸 추천합니다. 근데 뒷말이 더 웃깁니다. 잡혀서 사는 것도 나름 괜찮아요. 그리고 배영수님이 역시 해도 후회 안 해도 후회라는데 대호님은 어떤 쪽이세요? 라고 물어오셨네요. 당연히 저는 했으니까 일단 하라고 하겠죠. 제가 지금 하면 안 됩니다라고 말하면 저희 집 분위기가 뭐가 되겠습니까? 저는 이제 다들 하시라고 꼭 하시라고. 그리고 후배들한테도 돈 없어도 이거 일찍 하는 게 그때부터 돈 모으는 거다라고 항상 조언을 해줍니다. 이은영님은 벌써 25주년 은혼식이 됐어요 라고 보내주셨어요. 아유, 축하드립니다. 그리고 엄선희님 3월 16일에 아들이 결혼합니다. 이번 주네요. 축하드립니다. 얼마 안 남았네요. 축하드립니다. 엄선희님. 오이영구님은 4월 7일에 이걸 하는 아들에게 좋은 에너지를 주세요. 와, 4월 7일도 얼마 안 남았습니다. 축하드립니다. 3032님. 우리 아들도 11월에 이걸 합니다. 축하해 주세요. 다들 이런 문자를 보내주고 제가 지금 갑자기 오늘 화이트데이니까 사랑도 나누고 축하도 나누고. 자, 여러분이 생각하시는 그 정답 두 글자도 좋고요. 세 글자도 좋고요.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이 드는 샵 9730이나 KBS 콩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오늘의 움직임에 주목하고 세상의 흐름을 놓치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내일을 응원하며 성공의 열쇠를 함께 찾아갑니다. 성공예감 이대호입니다. 그래도 아직까지 우리나라 사람들은 식사하러 갈 때, 밥 먹으러 갈 때 여러 명이 다 같이 가는 걸 좋아하죠. 직장인들도 점심시간에 마찬가지고요. 그런데 과거에는 이번엔 내가 살게, 이번엔 내가 쏠게 이랬었는데 지금은 여러 명이 가서 한 명씩 결제하는 모습이 이제는 이게 또 낯선 풍경이 아닙니다. 이른바 더치페이라고 하죠. 내가 먹은 건 내가 낸다. 더치페이, 각자 결제. 더치페이에 대한 인식도 많이 바뀌고 있다고 합니다. 인하대학교 소비자학과 이은희 교수 연결해서 이 더치페이 이야기를 한번 들어볼게요. 이은희 교수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인하대학교 이은입니다. 교수님도 더치페이 많이 하시나요? 저희들은 이제 학교에서 주로 먹고요. 외식은 가끔 하기 때문에 네. 저희들은 그렇게 더치페이는 많이 안 합니다. 구내 식당에서. 네네네. 네. 혹시 학생들이랑 갔는데 네. 더치페이 하자 이러면 반응이 좀 안 좋겠죠? 싸하죠. 싸하니까 네. 학생들하고 교수하고 갔을 때는 교수가 당연히 돼야죠. 그렇죠. 아직까지는 그 문화가 남아있죠. 네, 그렇습니다. 근데 이 더치페이는 당연히 외국에서 들어온 문화죠? 네네네. 이 더치페이는 외국에서 들어온 문화인데요. 일단은 이 더치페이가 원래 용어는 더치 트리트였어요. 그래서 이제 이 더치라는 말은 네덜란드 사람을 일컫는 말이고요. 네. 이제 트리트는 대접하다라는 뜻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원래는 한 통 낸다라는 뜻이었는데요. 이게 이제 영국 문화하고 섞이면서 뜻도 바뀌고 트리트가 페이로 바뀌어가지고 더치페이가 되고 각자 낸다는 의미로 굳어졌습니다. 이게 이제 유럽 같은 경우에는 가족이나 친척끼리도 더치페이가 이렇게 정착돼 있고요. 가까운 일본에서도 더치페이 문화가 일상적이어서 친구, 가족, 심지어는 이제 남녀가 데이트 비용 나눌 때도 절반씩 부담한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처음에 어원은 더치페이가 아니라 더치 트리트. 네, 그렇습니다. 각자 한 번씩 돌아가면서 대접을 한다 뭐 이런 뜻이었나 보네요. 그렇죠. 그리고 또 생각해 보면 10년 전, 20년 전에도 더치페이라는 게 언급이 많이 됐었거든요. 뭐 네네네. 당시에 방송에서도 더치페이 합시다 막 이런 캠페인을 했던 것도 저도 기억을 하는데 이게 네네. 본격적으로 더치페이가 자리 잡은 건 언제부터라고 볼 수 있나요? 한 7, 8년 된 것 같아요. 이 우리나라에 이제 더치페이 문화가 이제 정착이 늦어졌는데요. 그 이유는 저희 나라는 이제 독상 문화가 아니고 겸상 문화이기 때문입니다. 네. 다시 말하면 이제 공동으로 음식을 먹는데 결국은 끝난 다음에 음식값을 누가 내느냐의 문제가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우리나라는 이제 유교적 전통이 있기 때문에 보통 이제 윗사람 상사나 연장자가 계산하는 문화가 정착돼 있었어요. 그래서 2010년까지만 해도 국내에서 더치페이가 드물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2016년 김영란법이 통과돼서 시행되게 됩니다. 이 김영란법은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라고 하는데요. 이때부터 더치페이 문화가 정착이 돼가지고 이 공무원들은 이제 회식 때마다 다 더치페이를 많이 한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약간 좀 계단식으로 이게 좀 확대가 더 됐던 거네요. 네, 그렇습니다. 근데 지금 젊은 세대들은 더치페이 네. 정말로 그냥 기본적으로 하는 친구들이 많다고 하는데 이게 기성세대일수록 어디 가서 각자 계산합시다라고 말을 꺼내는 게 아직은 좀 힘들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더치페이에 대한 인식에 대한 조사가 이루어진 게 있어요. 그래서 네. 2022년 1월 21일부터 24일 한국 리서치에서 조사를 했는데요. 네네.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조사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음식값은 성별, 연령, 서열이나 직급에 상관없이 각자 내거나 비슷하게 내야 된다. 이렇게 이제 응답한 사람이 과반 이상이고요. 실제로도 응답자의 절반은 친구, 직장 동료와 더치페이를 한다고 응답을 했습니다. 또 이제 조금 아까 말씀하신 쪼잔하다, 민망하다 뭐 이런 거에 관련해 가지고 말씀을 드리면 네. 이 더치페이에 대한 인식을 물어봤더니 80% 응답자 10명 중 8명은 더치페이가 깔끔하고 합리적이다. 간편하다라고 대답을 했고요. 이제 부정적으로 응답한 사람, 삭막하고 정이 없다.
구두쇠 같다라는 응답은 20 내지 30%에 불과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확실하게 긍정적 인식이 굉장히 크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고요. 특히 최근에 혼밥이나 혼술 같은 개인 문화가 많이 확산됐지 않습니까? 네. 또 결제 편의성도 굉장히 향상됐기 때문에 더치페이 문화가 점점 이제 확산되는 추세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사실 이게 더치페이 하자고 처음에 말을 꺼내기가 어렵지 한번 그 네. 모임에서도 더치페이 해보면 다음부터 그냥 네. 자연스럽게 또 그렇게 되죠. 근데 그렇죠. 만약에 처음 시작하기가 어려운 거죠. 그렇죠. 근데 어떤 분이 만약에 아이 나는 더치페이 반대야 그러면 아이고 감사합니다. 잘 먹겠습니다. 하면 되는 거고요. 그렇죠. 근데 인식이 네네. 확실히 이제 많이 달라졌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 자영업자 분들도 또 결제를 이제 네. 받으시는 분들도 이른바 분할 결제, 인당 네. 결제 나눠서 하는 거에 대한 거부감도 좀 전보다 많이 사라진 것 같아요. 네, 사실은 이제 식사 시간에 사람들이 많이 몰리는데 그거를 그냥 한 사람 한 사람 분할 결제하려면 사장님이 얼마나 짜증 나시겠어요. 네, 그런데 이제 바쁜데요. 최근에 그 카드 포스기에 카드 분할 결제가 지원이 됩니다. 또 키오스크에서도 n분의 1로 결제할 수 있거나 각자 계산이 가능하고요. 또 요새 무슨 페이페이 해가지고 간편 결제 많이 쓰시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이런 간편 결제를 이용을 하면 한 번에 결제하고 간편 결제로 빠르게 이렇게 보낼 수가 있는 거죠. 오, 박정재님이 더치페이가 확산되는 게 아니라 정착됐다고 말씀을 하시네요. 네, 그렇습니다. 이렇게 근데 그 카드 결제 단말기뿐만 아니라 키오스크에서도 이제는 아예 기능으로 네. 분할 결제 n분의 1 이게 네. 가능해졌다. 되게 편리해지는 거네요. 근데 이제 아, 자영업자분들 입장에서는 예전에는 한 5명이 왔는데 한 번에 긁어도 네. 되는 걸 5명 거 카드 다시 받아갖고 막 결제하니까 이제 귀찮아졌었고. 근데 이거는 그렇죠. 기능으로 조금씩 해결이 되는 거고 네. 혹시나 카드 수수료 측면에서는 어떻습니까? 자영업자분들에게. 네, 이게 이제 카드사마다 다르긴 한데요. 이 카드 수수료는 카드 가맹점이 카드 회사에 지불하는 요금이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이제 이게 결제 금액에 비례해서 부과하기 때문에 이 그 여러 번, n번 뭐 이렇게 나누는 거는 큰 부담은 없으신 것 같고요. 또 이제 문제가 뭐냐면 가맹점에서 이제 카드 결제를 여러 번 해서 이제 나눠서 내면 이 출력되는 영수증이 많고 그거를 이제 신용카드에 접수해야 매출 금액이 가맹점 통장으로 지급이 되는데요. 이게 이제 사장님들 입장에서는 힘들고 짜증나고 일이 많아질 수가 있어요. 좀 그런데 이 번거로울 수 있겠네요. 과정을 네. 대행하는 회사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결제 대행사라고 하는데요. 네. 결제 대행사에서 이걸 대신 진행해주고 카드사에서 수수료를 받습니다. 이것도 결제 대행이 되는 거네요. 조금씩 더 네, 간편하게 네, 네. 쓰시라고요. 네, 그리고- 우리가 이제 대학 등록금 낼 때 가상 계좌를 그냥 학생 하나하나마다 가상 계좌를 만들어주지 않습니까? 이제 그런 거를 하는 회사가 이제 결제 대행사인데 이제 카드의 경우에도 그런 역할을 하시는 거죠. 아하. 그리고 카드 수수료 같은 것도 어차피 총액의 n분의 네. 1이니까 뭐 부담이 더 네. 늘어나는 건 아니고요. 아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이 n분의 1이 참 좋습니다. 아까 김기현 님이 우리나라는 n빵이죠. 우리나라는 빵을 좋아해서 n빵. 아, 네네네. 근데 이제 친구들끼리 더치페이 하는 거는 어느 정도 이제 이해가 가는데 요즘에 연인끼리도 이렇게 칼같이 돈을 나눠서 내는 사람들이 있다 하더라고요. 네. 그 연애는 이제 사랑하는 감정으로 만나면 즐겁고 설레고 뭐 이런 건데요. 이제 이렇게 만나다 보면 이 경제 문제나 데이트 비용도 굉장히 그 연인 관계에서 중요한 이슈로 자리를 잡는다고 그래요. 그런데 이제 이 연인뿐만 아니라 이 모임을 가질 때 이 모임에서 사용되는 회비를 관리할 수 있는 통장이 나왔는데요. 네. 그 한 인터넷 뱅킹 회사에서 모임 통장을 개설을 했어요. 네. 그런데 작년 말 기준으로 해가지고 1,000만 명 이상이 돌파가 됐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요? 그런데 네, 1,000만 명, 1,000만 명 돌파를 했다고 그래요. 그런데 이제 이 중에서 뭐 친목을 위한 모임 통장이 제일 많아요. 29%로. 그런데 이제 데이트 통장도 한 10%가 되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 데이트 통장을 개설한 사람 연령을 보니까 20대가 63.8%, 30대가 30.4% 해가지고 주로 20, 30대가 데이트 통장을 많이 개설하는 걸로 보인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데이트 통장이란 것도 있고 네. 모임 통장에 1,000만 명이 넘게 모였다. 물론 이게 또 모임 여러 개 하시는 분들은 이제 중복 카운팅이 좀 있겠습니다만. 네, 그렇죠.
점점 더 그래서 이제 이 편리해지네요. 모임 통장이 그 회비를 간편하고 굉장히 간편하고 투명하게 관리하는데 아주 좋다고 그래요. 오, 그러게요. 네. 저는 아직까지 이거를 안 써봤는데 아, 네네. 한번 좀 써봐야겠습니다. 자, 네, 이제부터 근데 이제 그리고 좀 예, 문제가 있는데요. 네, 이제 그 데이트하다가 계속 사이가 좋으면 괜찮지만 또 헤어지게 되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아 그럼 이거 그럼 이제 통장이, 이 경우에는 예, 남아있는 잔액을 이렇게 반반 나눠야 되는데 예, 아니면 기여도가 많은 사람이 더 많이 가지고 가거나 이래야 되는데 네, 이 모임 통장은 공동 명의가 안 된다 그래요. 아, 그래서 누가 이제 한 사람 명의로 한 사람 일단 해야, 명의. 그죠, 실명제 때문에. 네, 그럼 한 사람 명의이기 때문에 네. 이제 헤어진 다음에 연락이 안 되거나 뭐 돈을 안 돌려주는 그러한 부작용 사례도 좀 있다고 그럽니다. 뭐든지 이제 청산할 때가 깔끔해야 되는데요. 예전에 그 있지 않았습니까? 그 휴대전화 커플 요금제. 네, 헤어지면 한 사람이 이제 해지를 신청하고 통신사에서 네. 반대편에 이거 맞느냐 확인을 하고 네. 뭐, 이제 가슴이 쓰라린 과정을 한 번 더 겪는 거죠. 커플 통장도 그래서 청산이 잘 돼야 된다라는 거. 그렇죠. 또 이제 조금 더 심화 버전으로 한번 들어가 볼게요. 이게 친구들끼리 이제 더치페이 하는 건 좋은데 네네. 아, 나는 술을 한 잔도 못 하는데 n분의 1이 맞느냐. 술값은 네. 좀 빼달라. 근데 또 네. 너는 그럼 안주를 더 많이 먹지 않느냐. 이러면서 조금 설화가 좀 오간다 하더라고요. 이런 게 이제 인터넷 커뮤니티에서 막 논쟁이 되기도 하고요. 야, 네. 이런 거 어떻게 아니 이해해야 뭐 됩니까? 좀 너무 쫀쫀한 느낌이 들기도 하는데요. 네네. 이제 뭐 더치페이가 이렇게 더 꼼꼼해졌다 뭐 이렇게 좋게 해석도 할 수가 있고요. 네. 요거는 이제 돈을 뭐 더 내라 덜 내라 이렇게 하면 조금 좀 보기가 안 좋지만 이제 돈을 모을 때 너는 술 안 마셨으니까 좀 덜 내. 그다음에 너는 채식주의자인데 우리 고기 먹을 때 가만히 있었으니까 덜 내. 이렇게 하면 이제 훨씬 뭐 보기도 좋고 사이도 좋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특히 그 술값이 비싸지 않습니까? 고깃값도 비싸고. 네네. 그러니까 이제 술집에 갔을 때, 고깃집에 갔을 때 술 안 마시는 사람이나 채식주의자는 다른 사람들이 미리미리 배려해서 n분의 1로 나눈 다음에 조금 더 빼주는 식으로 그리고 다른 사람이 좀 더 분담하는 식으로 그렇게 하면 뭐 기분 좋게 더치페이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차피 또 중요한 게 인간관계고 그 모임 자체일 테니까요. 그렇죠. 또 앞으로는 이거 달러를 가지고 더치페이 하는 것도 가능해진다고 하고요. 또 각종 그 핀테크 기업들이 여러 어플리케이션을 통해서 간편한 기능들 계속 선보이고 있는데요. 이 네네. 더치페이가 어디까지 또 진화하게 될까요? 네네. 일단 이제 국내에서는 더치페이가 잘 효율적으로 이루어지는 뭐 기술이라든가 이런 거 지원이 많이 되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이제 그동안에는 그 외국 여행을 친구나 누구나 같이 갔을 때 그 더치페이가 잘 안 됐어요. 그런데 이제 만약에 트러블페이 같은 선불 전자 지급 수단을 통해서 이렇게 외화로 외국 여행 나갔을 때 더치페이가 가능해졌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요. 그 지난 12일 날 정부에서 신산업 분야 규제 혁신 및 현장 애로해서 방안을 발표를 했는데 해외 여행자끼리 더치페이 하고요. 또 중요한 게 해외 여행한 다음에 남는 외화를 그냥 이렇게 그냥 묵혀두는 경우가 많거든요. 근데 네. 이제 이 외화를 친구나 가족에게 보내는 게 페이 같은 경우에는 잘 안 됐는데 이제는 가능해져가지고 200만 원 한도 내에서 남은 외화를 그 가까운 사람한테 양도하는 게 가능해졌습니다. 이야, 별의별 기능이 더 많아지네요. 네네. 이야, 좋은 세상이죠. 네, 유하연 님이 저는 남편이랑 생활비 통장으로 같이 사용해요. 정말 편합니다. 이렇게 부부간에도 이런 게 가능하고요. 네네. 아까 제가 말씀을 안 드렸는데요. 네. 생활비 통장으로 하시는 분이 26%로 꽤 많습니다. 아, 그래요. 그때 모임 통장을. 가족 내에서도 그렇게 마찬가지고. 그렇죠. 자, 오늘 이 더치페이의 세계 또 더치페이가 이제는 그 핀테크 기술이랑 또 맞물려서 또 어떻게 변화되고 있는지도 같이 들어봤습니다. 인하대 소비자학과 이은희 교수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교수님. 네, 감사합니다. 네. 라디오 정보센터 가서 뉴스도 한번 정리해서 들어보시죠. 전국 33개 의과대학 교수협의회가 정부를 상대로는 의대 증원 취소 집행정지 사건의 신문기일이 오늘 열립니다. 현대차와 기아의 전기차를 포함해 모두 12개 차종 23만여 대를 대상으로 자발적 시정 조치 리콜이 진행됩니다.
중국 동영상 플랫폼인 틱톡을 미국 앱스토어에서 퇴출할 수 있도록 한 이른바 틱톡 금지 법안이 공화당이 다수당인 미국 하원에서 통과됐습니다. 러시아 정유시설이 우크라이나의 무인기 공격을 받은 데 이어 미국의 원유 재고가 감소했다는 소식에 국제유가가 4개월 만에 최고 수준으로 상승했습니다. 현지 시간 13일 브렌트유는 전날보다 2.6% 오른 배럴당 84.03달러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지금까지 라디오 정보센터 뉴스 정한나였습니다. 이제 슬슬 아마 일교차가 더 커질 것 같습니다. 낮 기온이 이제는 10도를 넘어서서 서울이 15도, 대구가 18도까지 낮 기온이 오른다고 하는데요. 이제 완연한 봄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낮에는 이제 햇볕도 좋죠. 그런데 저희가 갑자기 왜 날씨 얘기를 하느냐. 이 날씨에 따라서 소비자들의 행동, 소비 행태, 쓰는 돈이 달라진다고 합니다. 이게 여러분의 지갑일 수도 있습니다. 행동경제학 개론, 국민대 경영학과 주재우 교수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교수님.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감기 걸리셨나 봐요. 네, 환절기입니다. 이제 환절기에는 감기 걸릴 수도 있고 예, 이 지갑이 또 감기 걸릴 수도 있는 거고. 그러네요. 예, 맞습니다. 근데 요즘에 조금 기온이 올라가고 있지 않습니까? 네. 낮 기온 따뜻해지고 있는데 날이 따뜻해지면 소비자들의 행동이 이게 또 변합니까? 예, 날씨가 따뜻해지면 기본적으로 사람들이 기분이 긍정적이 된다라는 게 핵심이 됩니다. 그래서 긍정적인 기분이 되면 네. 사람들이 의사결정을 좀 체계적으로 거치지 않고요. 즉흥적이고 좀 직감적으로 하는 경향이 있거든요. 의사결정을 그렇게 즉흥적이고 직감적으로 하면 당연히 사람들이 돈을 많이 쓰게 되겠죠. 그러네요. 그래서 저희가 한마디로 따스한 햇살이 얼어붙은 소비 심리를 녹인다라는 단어로 보통 표현하고요. 네네. 이제 햇살이 많이 비치면 비칠수록 사람들이 제품에 대한 평가를 좀 너그럽게 한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왜 우리가 날이 좀 풀렸다 이렇게 표현하는데 그 예. 얼어붙은 게 풀리듯이 예. 사람들의 소비 심리도 풀린다는 거예요. 그렇죠. 날씨가 좋을수록 따뜻해질수록. 근데 직감적이라는 거는 충동적인 소비가 일어날 수도 있다는 뜻이겠네요. 맞습니다. 자, 이건 이제 조심하면서 들으시길 맞습니다. 바랍니다. 그러면 기온이 올라가서 날이 따뜻해져서 네. 날이 풀려서 잘 팔리는 제품이 이게 따로 있을까요? 일반적으로는 겨울용으로 만들어진 제품이 아닌 한 네. 거의 모든 대다수의 제품이 매출이 올라가거나 사람들이 돈을 더 많이 쓸 의도가 생긴다. 거의 대다수. 예, 거의 제품이요. 대다수라고 보고 있습니다. 저 연구 결과에 따르면 네. 녹차나 오렌지 주스 같은 음료수뿐만 아니라 뭐 헬스장 멤버십 같은 것도 돈을 더 많이 내려고 하고 비행기표도 더 많이 사려고 하고 신문도 더 많이 구독하려고 하는 경향도 생기고요. 이거 말고 뭐 특별한 브랜드의 제품들 뭐 비누라든가 뭐 콜라라든가 온갖 제품들에 대해서 사람들이 돈을 조금씩이라도 더 지불하고 사려고 한다라는 게 연구 결과로 나와 있습니다. 여행 가는 거, 운동하는 거, 먹는 거 거의 전반적으로 날씨가 풀리면 소비가 늘어난다는 거예요. 네, 맞습니다. 실제로 어떤 그 매출에 직격적으로 와닿는 것도 있겠죠? 그러니까 겨울 그러니까 추울 때 더 많이 사려고 하거나 쓰려고 하는 제품들은 매출이 줄어든다라는 연구 결과는 확실하게 있거든요. 역으로. 예. 그래서 예를 들면 월 평균 기온이 평소보다 1도 정도 올라가면 도시가스 업자들은 한 908억 정도의 매출 손실을 보고 있다라는 연구 결과가 있고요. 네. 그 외에 대부분의 제품들은 사실상 매출이 증가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거는 뭐 난방비랑 또 직결이 되는 거니까요. 그렇죠. 더더욱이 그렇게 되겠네요. 김영희 님이 날이 좋아서라고 도깨비가 좋아한다고. 근데 이게 장사하시는 분들도 또 기업하시는 분들도 날이 좋아지면 어떻게 우리 물건을 더 많이 팔 것인가. 그렇죠. 이것도 고민하셔야 되니까요. 자, 그럼 일단은 반대로 날씨가 나쁠 때, 날씨가 안 좋을 때는 그러면 소비자들에게는 어떤 영향이 좀 생기는 거예요? 날씨가 안 좋으면 사람들이 소비를 안 하는 건 아닌데 네. 날씨가 안 좋으면 기분이 부정적이 되거든요. 네. 그러면 사람들은 부정적인 기분을 없애기 위해서 무언가를 하고 싶어 하는데 네. 연구 결과에 따르면 부정적 기분을 없애는 좋은 방법 중에 하나가 좀 다양한 새로운 걸 시도해 보는 겁니다. 예. 그래서 정서 상태가 부정적이 됐을 때에는 색다른 소비를 시도하기 때문에 쇼핑할 때 품목이 좀 다양해진다라고 하는 연구 결과가 있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면 주스나 맥주, 요구르트, 컵라면 같은 소비 패턴을 보면 제일 많이 팔리던 제품 말고 2등 제품이나 3등 제품의 매출이 상대적으로 올라간다라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날씨도 꿀꿀하고 기분도 꿀꿀하니 맨날 먹던 거 말고 그렇죠. 다른 거 한번 네. 찾아보자 이렇게 한번 되는 해보자. 거예요. 아 이거 신기하네요. 네. 새로운 시도를 하게 된다. 그리고 또 하나 약간 날씨가 이제 극단적으로 가는 경우 있습니다. 예. 우리 3월 지나서 언제 또 폭설이 또 올 수도 있는 거고요. 갑자기 예. 또 꽃샘추위가 올 수도 있는 거고 뭐 폭우가 쏟아질 수도 있는 거고 이러면 사람들이 더 돈을 안 쓰지 않을까요? 갑자기 날씨가 나빠지면 인간이 심리적으로 갖게 되는 것은 위험을 회피하고 싶다라는 성향이 생기거든요. 위험 회피. 예. 위험 회피 성향이 딱 생기면 사람들은 집 밖으로 나가기 싫어해서 실제로 쇼핑이 줄어든다라는 연구 결과가 있고요. 그런 말 있잖아요. 이불 밖은 위험해. 네, 맞습니다. 아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막 예. 뉴스에서 그런 거 보고 막 그러면 마음적으로, 심리적으로 이렇게 변한다는 건데요. 근데 실제로 기상특보가 발효되는 날 전체 소비는 맑은 날 대비해서 한 3.3% 줄어드는 걸로 나와 있고요. 이 특보별로 소비에 미친 영향이 조금씩 달라서 태풍이 호우, 폭염이 황사순으로 그 임팩트가 점점 큽니다. 그래서 태풍에 대한 특보가 발효됐을 때 사람들의 소비가 크게 줄어들고 거의 대부분의 이용 건수가 감소하는데 전자상거래나 숙박업종 이용 건수는 조금 올라갈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게 그 특보나 이런 아주 갑자기 날씨 변하는 게 되게 중요하긴 한데 가끔 이 기상 예측이 틀릴 때가 있잖아요. 네네네. 전날이나 그날 떨어졌을 때. 근데 실제로는 날씨가 좋은데 전날 기상특보가 떨어졌다. 네. 그러면 그날 문화나 쇼핑 같이 야외 활동은 갑자기 증가하는데 네. 약간 예측이 필요하고 준비가 필요해야 되는 그런 상황들, 쇼핑 같은 것들, 뭐 등산이나 야구 관람 이런 건 여전히 낮은 채로 유지되는 경향이 있다라고 합니다. 기상 예보가 중요하네요. 그렇죠. 그래서 미리미리 안 좋다라고 하는 것보다 실제 날씨가 안 좋아도 만약에 좋다 하면은 일단 사람들은 나가서 돈 쓸 준비를 하는 거고요. 그렇죠. 맞습니다. 그리고 또 특히 이제 태풍, 호우, 폭염, 황사순으로 소비에 이제 영향을 주게 영향이 된다. 크죠. 예,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래서 좀 있으면 이제 벚꽃놀이 시즌 되지 않습니까? 네. 봄 날씨 좋아지는데 이럴 때 막 황사 오고 갑자기 비 오고 이러면 안 됩니다. 이 참 날씨가 경제랑도 이제 직결이 되다 보니까 매출이랑 아주 중요한 영향이 있죠. 그렇죠.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 내수 되게 안 좋은 상황이잖아요. 네. 그래서 날씨라도 좋아서 좀 날씨라도 좀 경제를 좀 예. 경기 부양을 위해서 날씨가 좀 부양을 해줘야 되는데. 근데 반대로 앞에서 날씨가 안 좋은 날에 그래도 온라인 쇼핑은 또 할 수도 있는 건데요. 네. 그리고 아예 쇼핑을 즐기시지 않는 분들도 있는데 네. 그리고 이분들한테는 그럼 날씨는 이제 상관없다 이렇게 볼 수 있나요? 그러니까 저도 온라인 쇼핑을 많이 하진 않기 때문에 네. 이제 예를 들어 저 같은 사람은 날씨가 변하는 거에 따라서 쇼핑을 했다 안 했다 할 수가 없거든요. 그냥 일상적으로 적게라도 해야 되기 때문에 네네. 그래서 이렇게 쇼핑 자체를 좀 덜 하는 사람은 날씨가 미치는 영향이 적습니다. 그런데 요즘은 온라인 쇼핑을 워낙 많이 하시기 때문에 네. 온라인 쇼핑이 날씨에 따라 영향을 받는 임팩트는 굉장히 크다고 알려져 있고요. 특히 이제 비 오는 날 같은 경우에는 이 전자상거래 쇼핑이 굉장히 크게 늘어나는 걸로 네. 나타나 있고요. 이 전자상거래나 또는 홈쇼핑 같이 비가 오는 날 쇼핑하기 편한 방법은 주로 40대가 많이 사용하기 때문에 40대에 날씨가 안 좋을 때는 오히려 쇼핑이 증가하고 대신에 골프나 패션, 백화점 같은 걸 좋아하시는 60대 이상에서는 비가 올 때 외부로 외출을 덜 하시기 때문에 쇼핑이 크게 감소한다. 그래서 날씨가 안 좋아졌을 때는 40대는 증가하지만 오히려 60대는 감소한다라고 하는 결과가 나와 있고요. 이것도 날씨도 하루 만의 효과가 아니라 또 여러 날짜로 영향이 미칠 수가 있는데 네네네. 비가 오는 날이 이렇게 쭉 지속이 되면 처음에는 전자상거래 사용량이 급증을 하다가 이게 점점 내려가면서 또 익숙해지고 완만해집니다. 이게 연령대별로 다른 거네요. 온라인 쇼핑도. 네, 맞습니다. 예. 오히려 60대 이상은 야외 활동을 더 선호하시기 때문에 날씨가 안 좋은 거에 더 큰 영향을 받으시죠. 근데 또 한 40대나 그 이하 연령대들은 어차피 온라인 쇼핑 많이 하니까 네. 날씨에 별로 영향을 받지 않은 거고요. 그렇죠. 야, 이걸 사업하시는 분들도 잘 좀 생각하셔야겠는데요. 네, 맞습니다. 김종무님이 날씨 안 좋아서 이 부정적인 기운은 소맥으로 없애야 된다고. 비 오면 막걸리 파전이 잘 팔리지 않습니까? 네, 야, 맞습니다. 이게 행동경제학에서 연결이 되는 거였네요. 네, 맞습니다. 예. 오, 이거 신기합니다. 이 과학이고 이러면서 이제 행동경제학이 탄생이 되는 겁니다. 근데 이제 중요한 거는 이 날씨를 잘 활용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맞습니다. 자영업자분들도 그렇고 사업하시는 분들도
하다못해 온라인 페이지에 띄워놓는 상품 같은 것도 또 달라져야 될 것 같고요. 네, 맞죠.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지금까지 연구 결과를 잘 종합하면 네. 이제 매장에서 사람들을 오게 하는 방법과 네. 온 사람들이 돈을 더 많이 쓰게 하는 방법을 어느 정도 생각해 볼 수 있거든요. 네네네. 근데 이제 이 매장에 사람들을 오게 하는 방법은 날씨가 좋으냐 나쁘냐에 따라서 사람들의 기분이 즉흥적이냐 계획적이냐를 이용해서 만들어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날씨가 좋을 때는 사람들이 좀 즉흥적이 되니까요. 의사결정을 따박따박하게 하지 않고 그러니까 그럴 때는 즉흥적으로 살 수 있는 제품 네. 그러니까 뭐 탈취제, 구강청정제 이런 것들을 날씨가 좋을 때 배치해 두면 사람들이 하나 사볼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날씨가 나쁠 땐 사람이 좀 계획적이 되니까 로션이나 샴푸나 또는 클렌저 같은 평소에 쓰는 제품들을 좀 더 많이 구비해 두면 사람들이 더 오게 할 수 있다라는 결과가 있고요. 그 슈퍼에서 왜 계산대 옆에 보면 껌이나 그렇죠. 이런 것들 옆에 놓는데 네. 날씨가 좋은 날에는 그런 걸 더 부각되게 그렇죠. 그러면 더 즉흥적으로 하나 더 집어들 수 있다. 마지막에 살 수도 있고. 예. 근데 날씨가 안 좋은 날에는 그런 것보다는 그냥 생필품 위주로 맞습니다. 날씨가 안 좋아도 사야 하는 것 위주로. 그렇죠. 예. 오. 그렇게 계획적으로 즉흥적으로 할 수도 있고 예. 마케팅하는 방법도 좀 다르다라고 알려져 있는데요. 네. 날씨가 좋으면 그 좋은 기분을 유지를 하고 싶어 하니까 기분을 유지하는 제품들 뭐 다이어트 식품이나 핸드크림 이런 것들을 좀 더 준비해 두시는 게 좋고 반대로 날씨가 나쁘면 사람들이 기분을 전환하고 싶어 하니까 뭔가 틴트 같은 것들을 많이 준비하면 좋다고 예. 합니다. 이게 특히 대학생들이 이 틴트라는 제품으로 네. 입술에 막 바르고 하는 걸 되게 좋아하거든요. 값이 비싸지 않고 옛날 그냥 말로는 기분 이제 좋으니까. 루즈 립스틱 막 비슷한. 맞습니다. 네. 예, 맞습니다. 그래서 뭔가 기분 전환에 필요한 것들. 맞습니다. 이것도 날씨가 좋고 나쁨에 따라서 사업하시는 분들, 자영업 하시는 분들도 이걸 좀 참고하시면 그래도 조금이라도 매출 올리는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국민대 경영학과 주재우 교수와 함께 행동경제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저희가 2부에서는요. 이한 작가와 함께 또 조선시대로 여행을 떠나보는 시간 준비되어 있습니다. 오늘이 3월 14일 화이트데이인데 조선시대에는 어떤 디저트, 어떤 달달한 간식을 먹었을까요? 그 이야기 재미나게 또 해보시죠. 잠시 뉴스 들으시고요. 10시 5분에 금방 다시 뵙죠.